여러분, 잠깐 멈춰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클릭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오늘도 혼자 밤을 보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당신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왜 그토록 자신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지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당신에게 아주 솔직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존재의 문제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연결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때로는 가장 밝은 빛이 가장 깊은 어둠 속에 혼자 남겨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심리치료사로서 수년간 다양한 내담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제 마음속에 오래 남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빠른 사고, 날카로운 분석력, 폭넓은 지식,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취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누구보다 외로웠습니다. 그들은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싫은 것이 아닌데 왜 항상 혼자가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사회적 불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능이라는 선물이 동시에 저주가 될 수 있는 역설의 핵심을 건드리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IQ 150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세계, 즉 인류의 상위 0.1% 안에 드는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왜 그토록 깊은 고독 속에 살아가는지를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탐구는 단순히 천재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능의 저주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평균보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정보를 넘어서 하나의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들여다보고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창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주 심리학, 인간관계, 그리고 내면의 성장에 관한 깊이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공간을 살아있게 만들어주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룰 주제는 이것입니다. 왜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 연결에서 근본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가?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저는 여러분을 하나의 상상 속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깊은 바닷속을 상상해보세요. 그 바다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수심 50m에서 200m 사이에서 유영합니다. 빛이 적당히 들어오고 물의 압력도 견딜만 하며 먹이도 풍부한 그 구역에서 그들은 무리를 지어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물고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심 1000m, 2000m, 심해의 세계. 그곳에는 빛도 없고 압력은 상상을 초월하며 다른 물고기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하지만 그 물고기는 그 깊이에서만 진정으로 편안합니다. 문제는 무리와 함께하고 싶을 때 발생합니다. 심해어가 얕은 바다로 올라오면 압력의 차이로 인해 몸이 버티지 못합니다. 반대로 일반 물고기들이 심해로 내려오면 그들도 버티지 못합니다. 이것이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경험하는 연결의 어려움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는 비유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있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고가 작동하는 깊이가 다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비동기적 발달, 영어로는 Asynchronous Development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은 1980년대부터 영재 교육 연구자들이 주목해온 현상으로 지적 능력이 감정적, 사회적, 신체적 발달과 서로 다른 속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Q 150 이상의 아이를 생각해보세요. 그 아이는 8살에 이미 성인 수준의 추상적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질문, 존재의 의미, 우주의 끝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8살입니다. 또래 아이들과 놀고 싶지만 그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대화의 깊이가 다릅니다. 어른들과 이야기하면 지적 자극은 있지만 어른들은 그 아이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어느 집단에도 완전히 속할 수 없는 중간 세계에
홀로 남겨집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성인이 되어도 계속됩니다. 많은 연구들이 이것을 확인해 왔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루스 에샬리 뉴니 2006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지능지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고립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적대감이나 사회적 불안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대화의 파장 길이가 맞지 않기 때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파장, 이 단어를 잠시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우리는 서로의 파장을 맞춥니다. 공통의 관심사, 비슷한 유머 감각, 비슷한 속도로 작동하는 사고의 흐름, 이것이 공명입니다. 그런데 IQ 150의 사람이 대화하는 속도와 깊이는 평균적인 사람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은 한 문장에서 수십 개의 연결고리를 동시에 봅니다. 한 가지 주제에서 다른 10가지 주제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결론에 도달하기도 전에 이미 그 결론의 함의를 10단계 앞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화 상대에게는 압도적이거나 피곤하거나 심지어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응합니다. 자신의 사고를 늦춥니다. 더 간단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본능적으로 느끼는 연결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마스킹, 즉 가면 쓰기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회적 기술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가면은 자신의 진짜 자아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장벽이 됩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동안에는 진정한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연결은 진짜 자아와 진짜 자아가 만날 때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혼자입니다. 웃고 있지만 내면은 고요히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능의 저주가 작동하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그리고 더 아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마스킹은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마스킹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자아 소외, 영어로는 self alienation이라고 불리는 깊은 심리적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점점 불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자신을 너무 오랫동안 숨겨왔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근육처럼 그들의 진짜 자아는 위축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자아 소외는 더 깊은 고독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타인과도 진정으로 연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악순환입니다. 진짜 자아를 숨기면 연결이 어려워지고, 연결이 어려워지면 더 외로워지고, 더 외로워지면 자신을 더 깊이 숨기게 됩니다. 2023년 실리콘밸리의 많은 기술 기업들이 겪었던 집단적 번아웃 현상을 기억하시나요? 그 현상을 분석한 여러 심리학자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뛰어난 인재들, 즉 가장 빠르게 사고하고 가장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가장 깊은 고독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팀 안에 있었지만 팀과 연결되지 못했고,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성공이 공허하게 느껴졌으며,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 연결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대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 패턴은 반복됩니다. 니체는 자신의 일기에서 사람들 속에 있을 때 가장 깊이 혼자라고 느낀다고 기록했습니다. 테슬라는 평생 거의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에밀리 디킨스는 자신의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작품을 위대하다고 부르면서도 그 작품이 탄생한 고독의 무게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은 그들의 삶의 일부였고, 그것은 선택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불가피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았던 세계와 그들의 내면 세계 사이의 거리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담실에서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고독은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작동하는 방식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운명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고독을 이해하는 것과 그 고독에 갇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여정을 함께 떠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해를 통해 변화의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깊이로 내려가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어떻게 높은 지능이 사회적 연결을 어렵게 만드는가 하는 구조적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수면 아래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더 아프고 더 흥미로운 심리적 메커니즘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과잉 흥분성이라는 개념입니다. 폴란드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였던 카즈미에시 돈브로프스키는 1960년대에 긍정적 비통합이라는 이론을 발전시키면서 영재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5가지 과잉 흥분성을 설명했습니다. 심리운동적 과잉 흥분성, 감각적 과잉 흥분성, 지적 과잉 흥분성, 상상적 과잉 흥분성, 그리고 정서적 과잉 흥분성. 이 5가지 중에서 오늘 우리의 주제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정서적 과잉 흥분성입니다. IQ가 높은 사람들은 단순히 더 빠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깊이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감정들을 그들은 온몸으로 받아들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보면 자신이 직접 그 고통을 겪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아름다운 음악에 눈물이 납니다. 도덕적 불의를 보면 신체적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감수성이 예민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다른 해상도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치 대부분의 사람들이 표준 화질로 세상을 보는 동안 그들은 8K 화질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디테일이 선명하게 보이고 모든 색이 더 풍부하며 모든 그림자가 더 깊습니다. 이것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피로를 유발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감각적으로 압도적인 경험이 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공간, 소음, 예측 불가능한 사회적 상황들이 그들에게는 실질적인 스트레스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러납니다. 혼자만의 공간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내성적이다, 사회성이 부족하다, 혹은 오만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것은 생존 전략입니다. 과부하가 걸린 신경계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들과 어울린 후에 극도로 피곤함을 느끼고 혼자만의 시간이 충전의 시간처럼 느껴지는 경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단순히 내향적인 성격으로 설명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신경학적인 과부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하는 지능 지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인텔리전스 저널에 발표된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IQ가 높을수록 사회적 상황에서의 인지적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더 많은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말, 표정, 몸짓, 목소리 톤, 그 말의 함에, 상대가 말하지 않은 것, 이 대화가 나아갈 방향,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한합니다. 이것이 외부에서 보면 고립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보면 필수적인 자기 관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항상 전구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전구는 일반 전압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더 강력한 전압을 위해 설계된 전구가 있습니다. 더 밝게 빛나지만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과부하가 걸리면 더 빨리 타버릴 수 있습니다.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이 고전압 전구와 같습니다. 적절한 환경에서는 눈부시게 빛나지만 부적절한 환경에서는 빠르게 소진됩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많은 경우 이 고전압 전구들을 위한 적절한 소켓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세 번째 주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여러분과 한 가지 더 나눠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 즉 비동기적 발달, 마스킹, 자아 소외, 정서적 과잉 흥분성, 이것들은 왜 연결이 어려운지를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만드는 또 다른 층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완벽주의와 관계의 충돌입니다. IQ 150의 사람들은 종종 극도의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들은 패턴을 봅니다. 결함을 봅니다. 개선의 가능성을 봅니다. 이것은 지적 영역에서는 큰 장점이지만 인간관계에서는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불완전함 위에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관계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서 결함을 보는 눈은 관계에서도 결함을 봅니다. 상대방의 논리적 오류, 감정적 비일관성,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들, 그리고 그 결함들이 쌓이면 관계를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불완전한 인간보다 완전한 아이디어가 더 편안합니다. 책이, 음악이, 수학이, 코드가 더 안전합니다. 이것이 많은 고지능자들이 사람보다 자신의 분야에 훨씬 더 깊이 투자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인간관계는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하고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통제 가능한 세계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점점 더 깊이 고독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잡한 심리적 지형의 표면을 막 긁어보았을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눌 이야기들은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더 희망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멈춰서 여러분께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게 다가왔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이 콘텐츠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이야기를 혼자 떠안고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핵심 주제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왜 높은 지능이 고독을 만드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그 고독이 내면에서 어떻게 심화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심리적 패턴들을 만들어내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주제는 제가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마주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지적 만족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을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는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의 고독이 심화되는 첫 번째 내부 메커니즘은 제가 생각의 미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패턴을 찾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이 높을수록 이 패턴 인식 능력은 더욱 강력합니다. 이것은 문제 해결에서는 놀라운 장점이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는 예상치 못한 함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 관계에서도 패턴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들은 종종 그들을 더욱 고독하게 만드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반복적으로 이해받지 못하는 경험을 하면 고지능자들은 매우 빠르게 다음과 같은 패턴, 결론에 도달합니다. 나는 이해받을 수 없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논리적 추론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논리적 추론이 일단 결론에 도달하면 그 결론에 반하는 증거는 예외로 처리되기 시작합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도 그것은 아직 그들이 나를 충분히 알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지능이 높을수록 이 확증 편향을 더욱 정교하고 설득력 있게 구성합니다. 더 스마트하게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의 미로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고독이 필연적이라는 결론을 향해 달려가는 매우 정교한 사고의 경로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경로는 매우 논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것보다 지적으로 정교한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의 미로를 빠져나오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은 두 번째 내부 메커니즘을 살펴봅시다. 그것은 바로 실존적 불안의 조기각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야 인생의 큰 질문들과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사는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의미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보통 중년의 위기, 큰 상실, 혹은 종교적 경험을 통해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IQ가 높은 사람들은 이 질문들을 훨씬 일찍 만납니다. 때로는 9살, 10살에 이미 죽음의 불가피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나눌 대상이 없습니다. 또래 아이들은 아직 그 질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른들은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걱정하거나 혹은 간단히 대답해버리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실존적 불안은 함께 나눠지지 못하고 내면에 쌓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호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조기각성된 실존적 불안은 깊은 고독의 씨앗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인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없다는 것, 그것은 가장 깊은 고독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의문을 함께 나눌 때 연결을 경험합니다. 그 나눔이 막혀 있을 때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혼자입니다. 저는 상담실에서 이런 분들을 만날 때 가끔 이 비유를 사용합니다. 깊은 우물을 상상해 보세요. 그 우물의 바닥에는 오래된 물이 있습니다. 맑고 차갑고 깊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두레박을 내립니다. 하지만 두레박의 줄이 짧습니다.
바닥까지 닿지 않습니다. 조금 위에 있는 물만 퍼갑니다. 우물은 자신의 가장 깊은 물을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 물이 가장 좋은 물인데 아무도 그 깊이까지 줄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조기 각성된 실존적 불안을 가진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그들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진짜인 곳에 닿는 연결을 경험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세 번째 내부 메커니즘은 역설적 공감입니다. 앞서 우리는 정서적 과잉 흥분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것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봅시다. 높은 지능과 강한 공감 능력이 함께 있을 때 때로는 이상한 역설이 발생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너무 깊이 이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진정한 공감을 표현하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실연당했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반응은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많이 힘들겠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같은 말들. 하지만 높은 공감 능력과 분석 능력을 동시에 가진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동시에 인식합니다. 친구의 고통의 깊이, 그 관계가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위로의 말이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진정한 도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복잡한 분석, 그 결과 그들은 종종 말문이 막힙니다. 간단한 위로의 말이 너무 피상적으로 느껴져서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깊은 이해를 표현하려니 말이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침묵합니다. 그리고 친구는 그것을 무관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역설적 공감입니다. 너무 깊이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표현이 막히는 역설. 이것은 관계에서 반복적인 오해를 만들어내고 그 오해는 다시 고독으로 이어집니다. 이 세 가지 내부 메커니즘, 즉 생각의 미로, 실존적 불안의 조기 각성, 그리고 역설적 공감은 서로 맞물려 작동하면서 고독을 점점 더 깊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사교적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 구조를 이해해야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세 번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은 제가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문제의 지도였다면 이제부터는 그 지도를 사용해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댓글창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무엇인지 혹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 줄이라도 써주세요. 왜냐하면 이 채널은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구독 버튼을 누를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이 채널에 함께할 때 이 공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핵심 주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독을 넘어서는 길, 연결의 재발견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매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에 관해서는 너무 많은 비상적인 조언들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사교적이 되세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세요. 소셜 스킬을 개발하세요. 이런 조언들은 발이 부러진 사람에게 더 열심히 걸으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표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뿌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그 뿌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뿌리는 자아 수용입니다. 이것은 들었을 때는 간단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가장 어렵고 가장 혁명적인 과정입니다. 많은 고지능자들은 자신의 특성을 결함으로 여기며 성장합니다. 너무 많이 생각한다. 너무 민감하다. 너무 이상하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내면화되어 자기 서사가 됩니다. 나는 결함이 있다. 나는 고쳐져야 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진정한 자아 수용은 이 서사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그 설계 방식은 결함이 아니라 특성이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한가요? 결함은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특성은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결함으로 보는 사람은 자신을 숨기려 합니다. 특성으로 보는 사람은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그 차이가 관계에서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자기 자신을 수용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방어적이지 않습니다. 마스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스킹이 없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연결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심해어와 얕은 바다의 물고기 사이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고 수용한 사람은 어떤 깊이의 물에서 누구와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찾아가는 과정이 두 번째 뿌리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뿌리는 부족 찾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부족 찾기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수십만 년 동안 부족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속할 집단을 필요로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집단이 없을 때 느끼는 고통은 실제입니다. 진화적으로 설계된 필요가 충족되지 않을 때의 고통입니다.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의 비극은 종종 자신의 부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부족은 존재합니다. 단지 찾기가 더 어려울 뿐입니다. 그리고 현대는 그 탐색을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지리적 제약이 없어졌습니다. 1000명 중 1명 혹은 10,000명 중 1명만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전 세계를 연결하면 수십만 명의 부족이 생깁니다. 이것은 기술이 제공하는 진정한 기회입니다. 물론 온라인 연결이 오프라인 연결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뇌는 물리적 존재와의 연결을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목소리, 눈빛, 물리적 존재감이 주는 연결의 깊이는 온라인으로는 완전히 재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연결은 물리적 연결로 이어지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들이 실제 모임으로 발전하고 그것이 진정한 부족의 경험으로 이어지는 것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세 번째 뿌리는 제가 선택적 취약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적인 패턴은 취약성에 대한 복잡한 관계입니다. 한편으로는 깊은 연결을 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취약해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취약함을 드러냈을 때 이해받지 못했거나 상처받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을 합니다. 완전히 닫거나 완전히 열거나 그리고 완전히 열었다가 상처받으면 다시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이것은 전부 아니면 전무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결국 고독을 심화시킵니다. 선택적 취약성은 이 전부 아니면 전무의 패턴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뢰를 쌓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 과정 자체가 연결의 근육을 키웁니다. 근육의 비유는 여기서 매우 적절합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근육은 처음에는 매우 약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면 처음에는 아픕니다. 하지만 꾸준히 사용할수록 강해집니다. 취약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환경에서 조금씩 연습하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연스러워진 취약성이 진정한 연결의 문을 엽니다. 브레네 브라운의 연구가 수십 년에 걸쳐 일관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취약성이 연결의 탄생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 보일 때 사람들은 우리를 감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할 때, 불완전함을 드러낼 때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세 번째 뿌리의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 뿌리, 자아 수용, 부족 찾기, 선택적 취약성은 별개의 단계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서로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발전합니다. 자신을 더 잘 수용할수록 자신의 부족이 어디 있는지가 더 명확해집니다. 부족을 찾을수록 선택적 취약성을 연습할 안전한 환경이 생깁니다. 그리고 취약성을 연습할수록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수용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상향나선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각 단계가 다음 단계를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이것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패턴들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저는 그것을 상담실에서 반복적으로 목격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심리치료는 매우 가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는 치료사와 함께할 때 그 효과는 더욱 큽니다. 왜냐하면 이 여정에서는 새로운 행동 패턴을 배우는 것만큼이나 자신의 사고 패턴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의 과정은 종종 혼자 하기보다 신뢰할 수 있는 안내자와 함께할 때 더 깊고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여정의 마지막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수치와 자부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고지능자들은 자신의 고독에 대해 수치를 느낍니다. 왜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단순히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을 하지 못하는가? 이것이 그들을 더 깊이 상처 입힙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고독은 수치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해야 할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의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에 대해 그리고 인간에 대해 가장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빛나는 것들이 발견됩니다. 심해의 물고기들만이 볼 수 있는 발광 생물들처럼 당신의 깊이만이 접근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세상과 나누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이 여정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봅시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 큰 주제를 탐구했습니다. 왜 높은 지능이 사회적 연결을 어렵게 만드는가? 그 고독이 내면에서 어떻게 심화되는가? 그리고 그 고독을 넘어서는 길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주제는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합니다. 그것은 바로 차이를 결함으로 보는 시각에서 특성으로 보는 시각으로의 전환, 고독을 운명으로 보는 시각에서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으로의 전환, 그리고 연결을 포기하는 것에서 더 현명하게 추구하는 것으로의 전환입니다. 이 전환들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향해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같은 걸음을 내디딜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한 걸음입니다. 자신을 이해하려는 의지,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이해하려는 의지, 그 의지가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서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께 공유해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공동체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우리는 이 주제를 더욱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특히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연인 관계에서 경험하는 독특한 도전들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 영상이 올라올 때 알림을 받으시려면 지금 바로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오늘도 이 공간에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여정의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장 깊은 바다에도 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빛입니다. 당신의 빛이 이 세상에 필요합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